미디어오늘 주간 뉴스브리핑 1167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디어오늘의 정철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의 금준경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피드백을 좀 받았는데 저렇게 허리가 너무 굽었다, 표정이 너무 어둡다, 머리가 너무 부스스하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다 무시하겠습니다. 네, 일면 톱 기사가 제목이 이렇습니다. 김부선 이재명 불륜 의혹 7,295건이나 보도할 일인가. 김부선 이재명 관련된 그 보도를 비평해봤는데요. 이 금준경 기자가 또 관련 기사를 쓰셔서 브리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죠? 배우 김부선 씨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네. 이재명 성남시장 때부터 좀 간헐적으로 돌던 그 불륜 의혹이 지난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를 기점으로 폭발적인 의제가 됐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도 안 끝나고 있어요. 기사를 보면 아직까지 쏟아지고 있는데 과연 이 많은 기사들이 얼마나 되며 이게 대체 의미가 있는 기사들일까를 좀 살펴봤는데요. 제가 2018년 1월 1일부터 9월 11일, 어제죠. 9월 11일까지 포털 네이버에서 김부선과 이재명이 둘 다 들어가 있는 키워드의 기사를 검색을 해보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7,295건에 달했습니다. 네, 계산을 해보니 하루에 28건씩 기사가 쏟아진 셈인데요. 이게 요즘 보면 네. 그 김부선 씨 페이스북만으로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아서 네, 만약에 김부선 키워드 하나만 가지고 검색을 하면 기사가 더 많이 쏟아질 것 같아요. 네, 10,000건이 넘게 쏟아지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하면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어서 굳이 둘 다 들어간 키워드를 했는데 이 정도로 나왔다는 건 굉장히 좀 엄청난 기사량, 한국 언론이 정말 주목하고 있는 아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저희가 전제를 해야 될 거는 이게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에요. 근데 물론 어느 정도 감이 잡힐 만한 분위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게 과연 옳으냐 그르냐의 논쟁을 저희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언론이 과연 판단을 해왔나? 언론이라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그거를 설명을 하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주장을 검증하는 게 당연한 역할인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은 그런 보도가 너무너무 많았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보도를 보면 제가 일부러 그 주요 매체들 보도만 따로 추렸는데 이런 식입니다. 그 지난 6월 7일에 조선일보가 김영한 당시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말을 인용해서 이재명 여배우 인격살인하고 대국민 사기극 벌여 라는 기사가 나갔고요. 6월 7일 같은 날 서울신문은 이제 공지영 씨가 이 논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지영 씨가 이재명 김부선 스캔들 폭로 가담 주진우가 막았다고 말했다 라는 기사를 내보내고 이어서 또 8월 22일에 중앙일보가 이재명 스캔들 의혹 김부선 경찰 출석 연인관계 입증할 증거 많다 라고 하고 또 그 다음 주인 8월 26일 중앙일보가 김부선 SNS에 이재명과 사진 담긴 노트북 싱가포르에 있다 주장 그리고 그 다음에 또 8월 29일에 조선일보가 김부선 이재명 거짓말 추악해 직접 고소해서 세상 밖으로 끌어내겠다 이런 식의 기사가 있는데 보시면 이게 전혀 검증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쿼트라고 하죠. 이 따옴표 안에 넣어가지고 일방적인 주장을 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냥 뭐 포토라인에 서서 뭐 하는 말이나 기자회견 말 정도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기자들이 김부선의 페이스북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보고 거기서 나오는 게 곧 기사가 되는 그런 그림인데 한국일보에서는 어떤 기사를 했냐면 그 이재명 트윗으로 페이스북 푸사 바꾼 김부선이라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고요. 또 이 아시아투데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황당한데 페이스북이 있으면 1년 전, 2년 전, 3년 전 게시물이 뜨잖아요. 추억을 공유하라고. 그래서 김부선 씨가 3년 전에 난방 비리 있었잖아요. 그 문제를 다시 회상하면서 자기 3년 전 게시글을 공유를 한 거예요. 이게 또 기사가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투데이는 김부선 3년 전 아파트 비리 게시물 공유라는 기사를 내보냈고요. 뭐 이 밖에도 이 사안이랑 전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흔히 SNS에 셀럽들이 한마디씩 거들면 또 기사화가 되는 게 있는데 사실 기사를 써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좀 안 좋은 보도라고 볼 수 있는데 윤서인 씨가 그 거대 권력 앞에서 사면 초가에 빠져버린 아재라고 이재명을 겨냥을 하는 말을 이번에 저기 했는데 징역형 구형받은 네네네 그렇죠. 그 만평으로 구형을 받았었는데
서울경제에서는 이거로 또 기사를 해주고 또 신동욱 씨라고 이분 아시죠? 공화당 총재이신가? 예. 잘 알죠. 예. 이분은 대한민국의 모든 시사 이슈에 본인의 트위터에 한마디씩 해요. 근데 이거로 또 기사를 해주는 거예요. 예. 또 신동욱, 이재명, 주진우 저격 뭐 이렇게 기사를 또 서울경제가 써주니 이분이 계속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그런 뭐랄까요, 악순환 아닌 악순환에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끝없는 이 다운표의 연속. 맞습니다. 네. 하나만 더 설명드리자면은 그 연관을 없는 거를 연관에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세계일보 기사가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향해 경고의 글을 남긴 배우 김부선이 이번에는 박주민 의원에 대한 푸념을 늘어놓았다. 이게 기사 첫 문장 리드예요. 대체 김부선 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향해서 경고의 글을 날린 것과 박주민 의원을 디스한 건 아무런 연관성이 없거든요. 근데 마치 이렇게 엮으면서 그 인기 실검에 있는 유명인들 키워드를 다 기사에 나열을 해서 좀 클릭 장사를 하는 그런 보도였던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이 김부선 씨 페이스북에 대한 이 언론의 주목도가 이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공식 그 페이스북에 대한 주목도 정도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걸까요? 이게 사실상 뭐 저희가 뭐 나쁜 보도라고 비판을 많이 하지만 이런 보도가 나온 데는 좀 구조적인 문제가 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언론 보도가 뭐 당연히 진실을 추구해야 되겠지만 이런 보도에 있어서는 그 주목을 끄는 그 자체가 좀 비즈니스가 되는 환경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그 온라인 기사를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포털에 검색을 하면은 그 수백 개의 언론사의 기사가 뜨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선택을 받아야 트래픽을 유입을 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구조다 보니 최대한 거기 노출이 잘 되기 위해서 실시간 검색어, 뭐 핫토픽 키워드 있는 거를 최대한 언급을 많이 해서 좀 주목을 끄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예전에 그 조선닷컴에서 어뷰징 매뉴얼이라는 거를 요거 그때 금 기자가 기사 쓰셨죠? 네, 맞습니다. 그때 2015년에 그때 저희가 발견했던 매뉴얼인데 이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메인과 실검, 핫토픽을 동시에 체크해서 상호 엮을 수 있는 검색어를 제목과 네티즌 반응에 모두 넣어주면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한 기사 유형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어뷰징 기사에도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종편 같은 경우에는 시청률에 대한 좀 자극적인 그런 접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정말 사회적인 의미를 전달하기보다는 최대한 자극적인 이슈를 통해서 시청자들을 끌어모으는. 그 요즘 보면 이 채널A나 TV조선에서 유독 이 김부선 씨가 자주 등장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거의 틀면은 나온다고 할 정도인데 채널A 같은 경우에는 8월 14일자에 정치데스크에서 반나절 만에 사진을 바꾼 김부선이라고 해서 김부선 씨가 페이스북 프로필을 바꿨다는 걸 가지고 전문가들이 앉아서 막 뭐 교수님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이런 분들이 앉아서 그분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이런 건 취재를 해야죠. 뭐 바꿨으면 왜 바꿨냐고 물어봐야 될 일인데 전문가들이 토크를 나누고 있고 TV조선에서는 직접 보셨죠. 8월 31일자에 뭐 바꾼 게 뭐 기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8월 31일 날 제가 이제 휴가였는데 TV를 봤는데 이제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에서 이 딸이 놓고 간 신용카드 요런 주제로 이 김부선 씨의 딸인 이 이미소 씨가 이제 김부선 씨에게 신용카드를 놓고 갔다는 거죠. 놓고 해외를 떠났는데 그 신용카드를 주제로 대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전문가들이 뭐 이게 뭐 이제 창의적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무튼 좀 황당했는데 이 쿼터 저널리즘이 갖는 문제점이 좀 있죠. 맞습니다. 뭐가 있나요? 갑자기 일단 제가 떠오르는 거는 이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인데 작년에 대선 때 이 홍준표 씨가 거의 뭐 가짜 뉴스의 숙주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선 토론회 때도 그렇고 뭐 이게 방송에 나올 때마다 허위 사실을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팩트가 안 맞는 것들. 그럼 언론이 해야 되는 역할은 이 정치인, 이 대선 후보의 발언을 검증하는 건데 일단 그대로 이제 쿼트를 따서 그냥 보도만 인용 보도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다운표 저널리즘의 문제점인데 지금 이 김부선 이재명 스캔들의 경우도 이
이재명 씨가 이제 뭐 경기도지사하고 굉장히 그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덕성에 대한 검증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이제 취재를 해서 팩트를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은 좀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고 그냥 계속 그 받아적기만 하면서 뭐랄까 그 금 기자도 이제 기사에 쓰셨지만 이 보도의 목적이 진실 추구가 아니라 네. 주목 자체인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독자분들이 그 기자의 공급자적 마인드랑 수용하시는 독자분들이 좀 다르게 느끼는 게 저희는 쿼트를 치면 이거는 우리가 한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을 전한 거기 때문에 입증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독자분들은 사실 어린 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쿼트의 의미를 모르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거를 쿼트를 하면 발언을 전한 건데 아니 언론사가 그렇게 말했네라고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언론사니까 검증이 됐기 때문에 저 발언을 전하는 거 아닐까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책임하게 묻어나가는 것보다는 그 예전에 한 조사를 보니까 한국 그 선거보도 비교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독 이 쿼트 들어간 제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보도는 근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이제 한 그 언론사 간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기자는 없고 쿼트만 남았다. 그러니까 기자는 팩트를 검증해야 하는데 지금은 발화자에게 그리고 수사기관에게 입증 책임을 넘기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좀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그 3면 하단 기사인데요. 그 구독률이 줄었는데 유료 부수가 줄지 않는다는 기사입니다. 이거 좀 계산을 좀 해봤는데 이 대한민국 인구가 그 5,127만 명이거든요. 공식인데 평균 가구 원수는 2.51명이고 언론재단이 작년에 내놓은 조사에 따르면 그 종이신문 정기 구독률이 9.9%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보는 게 10%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두 자릿수가 처음 무너졌는데 이거를 인구 비율로 환산을 하면 507만 5,730여 부 수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평균 가구 원수 2.51명을 대입하면 가구 부수가 약 202만 2,203부가 나와요. 문과라서 계산이 좀 힘들었는데 요게 이제 유료 부수 중에 가구 부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신문을 볼 때 돈 내고 보는 걸 이제 유료 부수라고 하는데 이 유료 부수도 이 가구 부수와 영업장 가판 부수로 나눠요. 그러니까 영업장은 이제 뭐 회사로 가는 거 아니면 뭐 가게로 가는 거고 이 가구 부수는 말 그대로 집으로 가는 건데 이 가구 부수 비율이 46.7%예요. 이 ABC협회에서 발표한 건데 그리고 작년에 나온 이 전국 일간지 총 유료 부수는 713만 5,778부예요. 그러면 가구 부수 비율이 46.7%니까 이걸 대입하면 가구 부수는 대한민국이 약 333만 2,408부가 돼요. 그 가구 구독률, 이 응답률을 이 9.9% 언급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추산해 보면 가구 부수가 202만 부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ABC협회 조사로 보면 가구 부수가 333만 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네요. 130만 부 이상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너무 나서 지금 제 느낌에는 이 유료 부스가 좀 뻥튀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변에 뭐 종이신문 보는 분 계세요? 돈 내고? 아니요, 없습니다. 저도 없는데요. 그 유료 부스가 2년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15년에 비해서 2017년에 오히려 늘었어요. 대한민국의 총 유료 부수가 늘었어요. 늘었는데 이 정기 구독률 같은 경우는 2015년에 14.3%에서 지난해 이제 9.9%로 이제 5%가량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유료 부수는 늘어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 ABC 협회에서 나오는 그 부수 데이터는 그러면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건가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이제 부수 공사를 할 수 있는 공식 기관인데 언론사들은 정부 광고를 받으려면 무조건 ABC협회의 부수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그 총리 훈령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건데
지금 이 부스 공사가 좀 부실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일단 신문사에게 점점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건데 네. 이게 전국에 있는 신문지국을 다 조사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표본지국을 랜덤으로 시청률처럼. 설정을 하는 건데 이 표본지국이 일단 사실상 랜덤이 아닌 게 이제 공사를 한다고 통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거를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해줘요. 여기 간다. 그럼 이제 일주일 동안 통보를 하는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부스 공사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작업을 하는지 이제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리고 표본지국 수도 줄어들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문사 입장에서는 유료 부스가 떨어지는 게 싫겠죠. 네. 뭐 조선일보든 경향신문이든 그건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신문업계 자체에서 이 ABC 협회의 그 부스 공사에 대해서 부스 공사를 좀 정확히 해라 이런 요구가 별로 없어요. 네. 네,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130만 부의 격차가 발생하는 건데 이게 이제 사실 부실 부스가 되는 거죠. 그러게요. 근데 사실 이 유료 부스를 측정하는 이유는 이 광고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광고비를 측정을 할 때 그 단가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ABC협회에서 내놓는 게 부실하다 보니까 이 광고주협회에서도 당장 이 조사를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참고로 이제 언론재단 조사에 따르면 이 종이신문 구독률은 조선일보 34%, 중앙일보 18.8%, 동아일보 15.7% 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의 약 70% 정도가 이 조중동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 부스 공사를 만약에 제대로 한다, 네. 정확히 한다라고 하면 가장 손해볼 신문사도 이 조중동일 확률이 높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6면 하단 기사인데요. 보시죠 드라마. 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 네. 미스터 네. 션샤인. 네. 미스터 션샤인이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만드는. 네, 맞습니다. 네, 그죠.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요, 여기가?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해서 그 드라마 제작사인데요. 이게 CJ ENM의 자회사로 출범을 하고 이 외주 제작 업계에서 좀 거대한 회사들을 이렇게 삼키면서 성장을 했는데 지금은 미스터 션샤인을 비롯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CJ ENM의 장르물 대작들은 다 여기서 나오고 이거 외에도 뭐 미생 같은 옛날 그 유명 드라마의 판권도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 웬만한 잘 나가는 드라마는 다 지금 여기서. 네, 맞아요. 그래서 CJ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지상파에도 드라마를 내보내고 있고 해서 한국 드라마에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큰 규모로 제작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식으로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요번에 또 넷플릭스의 네, 맞아요. 제작 판권인가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좀 놀라운 게 한국의 광고 시장이 되게 작기 때문에 아무리 드라마를 거대 제작비를 두고 만들어도 광고비로 회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광고비 회수를 감안하면 300억을 넘어가는 드라마를 만드는 게 불가능한데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순서를 바꾼 거예요. 애초에 해외 판권부터 팔아버리면서 넷플릭스한테 300억을 받고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휴만 맺어도 전 세계에 수출이 동시에 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럼 그 300억을 바탕으로 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400억 규모의 드라마를 지금 만들고 그 중에 300억을 방영도 전에 넷플릭스한테 받아서 거의 뭐 본전을 치고 시작을 하고 광고 수익까지 하면 대단한 수익이 또 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스튜디오 드래곤이 최근에 이 스태프들과의 그러니까 드라마를 제작하는 스태프들이죠. 이 스태프들과 협의체를 만들고 개별 계약을 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감독급하고 턴키 계약을 했대요. 그래서 턴키가 뭐죠? 팀별로 묶어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면 네. 그 팀 안에서 일하고 있는 이 방송 스태프들의 노동자성이 인정이 되기가 좀 어렵다, 애매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스태프들하고 이제 팀 계약이 아니라 개별 계약을 맺으면서 그 1급제가 없어지고 네. 스태프들의 노동자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논의가 좀 진행됐다. 소식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는 제작사가 이제 촬영 직군을 팀 단위로 묶어서 이제 감독급 사람하고 도급 계약을 맺는데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주신 그 턴키로 제작비를 지급하고
그 제작비를 가지고 감독급이 스태프들에게 이제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래요. 그래서 스태프들이 이제 장시간 노동으로 뭐 쓰러지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제작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였다. 뭐 이런 지적이 있네요. 네. 네. 아무튼 지금 시대가 점점 변하고 있는데 네. 이 드라마를 만드는 그 스태프들이 굉장히 그 한 번의 노동력을 이제 뭐랄까 이렇게 몰빵하는 맞죠. 며칠 동안 밤을 새면서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로로 쓰러지는 경우도 많고 굉장히 좀 고통을 호소하는데 그런 노동 환경들이 좀 변화가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말해서 그 노동력을 갈아 넣어서 그렇죠. 만드는 게 지금 한류 콘텐츠의 비결 아닌 비결인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방송의 날 행사에서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 제작 상황이 방송인 제작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 네, 중요한 지죠.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당신들의 동료다. 그러니까 지상파 사장들 앞에서 갑질하지 말라는 얘기를 좀 부드럽게 얘기한 건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방송 콘텐츠의 결과물만큼 제작 과정도 중요합니다. 제작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모든 분들을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되고 사람이 먼저인 일터가 되어야 창의력이 넘치는 젊고 우수한 청년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지상파 메인 뉴스에서 관련한 대목이 하나도 안 나왔죠? 네, 그래서 그 지상파 3사에서 방송의 날 행사라고 해서 한국에서 지상파 방송이 탄생한 걸 기념하는 행사예요. 그래서 지상파 4사 사장들이 거의 대표로 나와서 이렇게 하는 행사인데 그날 지상파 3사 메인 뉴스가 다 이 소식을 다뤘어요. 근데 뭘 다뤘냐면은 지상파 중간 광고 규제 완화를 시사를 했다. 혹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한다고 하셨다. 이렇게만 언급을 하고 이 대통령이 정작 당부한다면서 강조했던 외주시장 문제 이거는 한마디도 보도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뭐 지적을 했고 시민단체나 이쪽에서도 너무 이거 심한 거 아니냐, 왜 자기들의 허물을 안 보려고 하느냐 라는 지적이 나왔던 사안입니다. 중요한 지적이네요. 네. 네. 끝. 그다음에 유튜브 넘어갑시다. 실명 기사인데요. 네. 유튜브가 전 연령대에서 모바일 앱 사용 시간 1위라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인터넷은 곧 페이스북이다. 근데 이제 그 말이 통용되지 않고 이제 인터넷은 곧 유튜브다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정말 하루가 다르게 유튜브에 대한 사람들의 뭐랄까요, 집중도, 관심도가 높아지는 게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로 나온 게 있는데 YG 앱이라고 해서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을 분석하는 업체예요. 이 업체에서 이 조사를 해보니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앱이 유튜브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50대 이상에서는 1위가 카카오톡이고 2위가 유튜브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앱이 유튜브고 월간 순 사용자 수는 3,093만 명. 그러니까 한국에서 웬만한 사람은 다 유튜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모님도 휴식 시간에 이 유튜브를 보시더라고요. 어떤 거를 주로 보시나요? 이렇게 강렬한 제목과 그 사진 위주의 그런 해설성. 맞아. 그 가짜 뉴스도 가끔 보시는 것 같고요. 기계가 읽어주는. 기계가 읽어주는. 이용 시간이 얼마나 지금 늘어난 상황인가요? 네,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년 8월과 올해 8월 두 번 조사를 했는데요. 작년 8월에는 234억 분인데 올해는 333억 분이라고 해요. 많이 늘었네요. 거의 42% 가까이 성장을 한 건데 이 카카오톡이 199억 분이고 네이버가 136억 분, 페이스북이 40억, 다음이 32억인 거를 감안해 보면은 유튜브의 쏠림이 너무 지금 커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세대별로 보면 가장 많이 본 세대는 역시 10대였습니다. 10대는 뭐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TV를 잘 안 보죠. 안 보죠.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끼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선택해서 보는 영상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들을 보면 애가 TV를 볼 때 이렇게 터치를 자꾸 한대요. 유튜브를 보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왜 안 넘어가지? 그리고 광고가 왜 이렇게 길지?
저희 집 딸도 그렇습니다. 네. 저희 집 딸도 지금 TV 화면 터치하고 있어요. 그 네. 퍼스트 스크린이 저희는 TV였는데 이 친구들은 핸드폰에 돼버린 놀라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10대 같은 경우에는 계속 1위를 했고 원래 그 종합조사에서는 포털 다음이 5위예요. 근데 10대는 포털 다음이 5위권에 없고 네이버 웹툰이 5위에 들어갔어요. 근데 전통적인 포털 권력이 지금 유튜브에 밀리고 있다. 그러네요. 10대는 검색도 유튜브에서 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스도 유튜브에서 보고 네. 검색도 유튜브에서 하고 네. 뭐 채팅도 유튜브에서 하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거를 유튜브에서 지금 해결하고 있는 상황. 일단 유튜브에 들어가서 예. 하고 그래서 뭐 여담인데 그 한 포털사 직원이 하시는 말씀 보면 10년 전에 유행했던 관광지는 포털에 있어요. 그럼 포털에 정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지금 뜨는 동남아 관광지들 있잖아요. 포털에 검색해도 정보가 없대요. 근데 포털 입장에서는 정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정보가 없으면 독자가 곧 안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다 쏠리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포털의 힘이 조만간 무너질지도 모르겠다는. 네이버 이제 망하는. 네, 그 쉽게 말하면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또 네이버가 블로그를 영상으로 개편하겠다고 뭐 그런 전략도 있죠. 지금 유튜브 영향력이 커지면서 네. 뭐 유튜브에 대한 규제 논의도 있는 것 같고, 네. 또 뭐 유튜브에도 뭐 방송 발전 기금 같은 거를 맞습니다. 받아야 된다 얘기도 있던데 네.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나요? 지금? 일단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 사업자라 보니까 한국에 거의 규제 적용을 안 받잖아요. 근데 최근에 유럽에서 그 구글이 워낙 유럽 내 지배력이 강하다 보니까 네, 이 맞습니다. 구글의 독점에 반하는 규제들을 좀 많이 만들었어요. 거기에 착안을 해서 한국에서도 그런 논의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예. 대표적인 그 뭐 방발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걷게 한다는 주장도 있고 또 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그 나라에 진출을 안 했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면 대리인을 지정해야 된다는 법안이 최근에 통과되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해외 사업자한테 이렇게 기금을 받아낼 수 있나요? 그래서 조금 네, 말만 나오고 현실화되기 좀 어려운 대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요거랑 별개로 이제 네. 그 예전에 금준경 기자 기사를 썼었는데 네, 이 유튜브도 사실상 그 어떤 네이버의 그 뉴스 배열처럼 맞습니다. 배열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배열되는 것들을 보면 가짜 뉴스가 되게 많다. 네, 특히 뭐 주옥순이나 네, 맞습니다. 뭐 정규제나 뭐 아무튼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뭐 심의가 들어가야 된다, 규제가 들어가야 된다 논의도 있는데 좀 네. 어떻게 보나요? 일단은 핵심은 예. 이 영향력이 막강한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게 배열되는지 설명을 요구할 권리라고 하더라고요. 유럽에서는 그거를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포털사 화면 내려보시면 포털 메인에서 내려보시면 그 뉴스 배열 책임자 유봉석 이렇게 네이버에 떠요. 뉴스 배열 책임자가 누구고 배열의 편집 원칙은 이거다라고 나와 있는데 예. 물론 이것마저도 너무 구체적으로 안 써놓게 법이 좀 느슨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예. 유튜브나 구글은 사실상 뉴스 배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전혀 그런 책임을 안 지고 있어서 그렇죠. 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근거로 이 기사를 이 영상을 배열하는지 어떤 원리를 배열하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이걸 알고리즘을 다 까라라고 좀 요구하는 법안들이 있는데 예. 사실 알고리즘을 까면 영업비밀인데다가 이게 어비징에 악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무리한 요구인 것 같고 대신에 일정한 기준을 제시를 해서 설명을 할 권리, 그러니까 일반인도 알아들을 수 있게 너희의 배열 책임을 하게 만들고 또 그 독자위원회 같은 거를 두게 해서 신문과 방송에 독자위원회가 다 있잖아요. 이제 포털과 유튜브에도 독자위원회를 두게 해서 거기서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하고 이분들에게 제한적으로 알고리즘을 제공을 해서 좀 비평을 하고 분석을 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저희나 민원련 같은 단체가 계속 조선일보 일면과 KBS 탑 보도를 비판을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 유튜브에서 뭘 보여주느냐 포털에서 뭘 보여주느냐가 중요한 시대니까 거기에 맞는 기술적인 진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얘기하면 네. 이제 유튜브 방송 내용에 대한 네. 규제 얘기가 있는데 이 어디까지를 그 심의 대상으로 봐야 될지 좀 애매하고 네. 어디까지를 방송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그냥 1인 개인 영상으로 봐야 될지 사실 너무 애매해가지고 맞습니다. 네. 답을 좀 주세요, 금준경 기자가. 네, 최근에 그래서 김성수 의원의 통합방송법이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MCN과 유튜브 뭐 넷플릭스 이런 거 다 방송으로 엮는 법을 만들었는데 네. 인터넷 방송이 방송 같긴 하죠. 근데 왜냐면 IPTV가
인터넷망으로만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데 우리는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사실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방송으로 부르는 게 맞는데 그럼 그렇다면은 제가 이렇게 셀카를 찍는 것도 방송이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이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릴 건데 이것도 이제 심의의 대상이 되는 건지 이거를 방송이라고 하는 거에 좀 기준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제가 사례를 봐도 이거를 규제를 못 하고 있어요. 대신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하는 콘텐츠면 좀 책임을 강하게 묻는 게 있는데 한국도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해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이냐, 그리고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뭐 아젠다를 제시를 하느냐, 이런 정도의 방송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일단 지금도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소위에서 그 규제할 수는 있죠. 네, 할 수 있는데 논란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를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방송인지 아닌지가 이제 논쟁점이 많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튜브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접근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플랫폼도 유튜브죠. 맞습니다. 이게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근데 저희는 예전에 뭐 네이버 메인에 또 네이버를 조지는 기사를 쓰기도 했기 때문에 저희 분들은 그렇군요. 뻔뻔하게 갑시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이제 홍가혜 씨와 관련된 건데요. 세월호 참사 당시에 이제 4월 18일이죠. 그날 오전에 MBN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되게 충격적인 인터뷰였는데 정부가 구조 작업을 하러 온 민간 잠수부를 오히려 막고 있고 대충 시간만 때우고 가라고 있다 그러면서 좀 정부의 어떤 대응을 비판하는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뒤에 바로 홍가혜 씨가 허언증이다, 거짓말쟁이다 이런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마녀 사냥을 당했고 홍 씨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그때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이 돼요. 맞아요. 구속이 됐었죠. 근데 이게 뭐 아시겠지만 명예훼손으로 구속이 되기가 참 어려워요. 뭐 금기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수많은 이제 고소와 민사와 형사 소송을 경험해봤지만 구속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홍가혜 씨가 구속이 돼서 101일 동안 수감 생활을 해요. 교도소에서. 그리고 이제 당연히 무죄를 받았죠. 무죄를 받았는데 이 홍가혜 씨를 거짓말쟁이 허언증으로 몰았던 그 시발점이 무엇이었느냐, 이 스포츠월드 기자의 트위터였습니다. 4월 18일 날 스포츠월드 기자 김아무개 씨가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홍가혜를 수사했던 형사에게 직접 그녀의 정체를 파악했다. 인터넷에 알려진 것 이상이다. 허언증이 아니라 소름 돋을 정도로 무서운 여자다. 이러면서 MBN이 홍가혜에게 낚였다. 홍가혜 정체는 내가 안다. 막 이런 식의 허위 주장을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또 재판 과정에서 이 스포츠월드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요.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이 트위터에 네가 그런 내용을 올렸는데 근거가 뭐였냐? 근거를 못했어요. 근거를 대지 못했고 그래서 홍가혜 씨가 이후에 이 김 씨를 상대로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에 이제 법원이 이 손해배상 1,000만 원 이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분이 받은 피해에 비하면 너무 작은 액수죠. 한 사람의 거의 인생이 바뀐 기사인데. 이 김 씨 같은 경우는 그 몇 달 전에 스포츠월드에서 퇴사를 했고 어제 전화를 해봤어요. 뭐 입장을 좀 듣고 싶어서. 뭐 할 말이 없으신지 이제 황급히 전화를 끊으셨는데 일단 홍가혜 씨가 이분을 상대로 또 형사 고소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형사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 당시 거의 마녀 사냥식 여론 재판이었고 홍가혜 씨가 이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서 이제 뭐 극단적인 선택을 막 생각하기도 했다고 미디어는 인터뷰에서 밝혔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그 기사 그리고 기자들은 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처음에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뭐 괴벨스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덮으려고 계속
반론을 제기를 계속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로 처음에 이 나온 거짓말을 만회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제 주변에도 홍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마치 이 거짓말을 다 한 사람이 있냐, 사칭을 하고 막 다녔던 사람이 있냐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몇 년 후에 나오는 이런 판결에 대한 보도가 그 사람들에게 닫고 인식을 바꾸는 데는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 뭐 저희도 기사 썼었는데 네. 뭐 좀 수상한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국정원이 작업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있는데 네. 좀 관심 있는 기자분들은 좀 더 취재를 해주시고요. 이게 아까 괴벨스 얘기하셨는데 이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네. 메신저를 공격하거든요. 네. 굉장히 고전적인 수법인데 홍가일 씨가 이제 그 당시 정부 내용을 비판을 하니까 이제 홍가일 씨를 망가뜨린 거죠. 거짓말쟁이로. 예. 뭐 비슷한 예로는 이제 뭐 변희재 씨가 이제 지금은 이제 감옥에 있는 변희재 씨가 썼던 그 뭐 손석희 호화저택 프레임, 그러니까 손석희의 메시지를 넘어설 수 없으니 이제 손석희를 공격하는 네. 그런 프레임인데 계속 좀 반복되고 있지 않나, 어떤 권력에 의해서. 네. 그런 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 주에 좀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